이혼 후 결혼식장 뷔페에서 일한 지 6개월쯤 되던 날이었어요. 삶이 참 애꿎더라고요. 돌싱녀가 된 제가 신혼부부가 새로운 출발하는 결혼식장에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피해보려고 했는데 당장 제 코가 석자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새 출발을 하는 신랑 신부를 보면서도 회의감부터 들더라고요. 부부가 되는 건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특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겪은 결혼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죽기 전 제 손을 잡고 있을 사람이 남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결혼 생활 2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싱글로 돌아온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주말 예식을 위해 출근하던 날이었습니다. 무심결에 그날 예식하는 신랑 신부 명단을 보던 저는 거짓말처럼 발걸음이 멈추고 말았어요. 설마 아니겠지 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본 자리에는 믿기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 있었지요. 신부 주현경. 꿈에서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순간 본능적으로 촉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동창을 찾아 전화해 물었지요. 서연아, 나 한나인데 혹시 말이야, 오늘 주현경 결혼하니? 어떻게 알았어? 다들 네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겠다고 주의했는데 나한테도 모바일 청첩장 보내긴 했더라. 근데 나는 안 가. 너한테 그 소식 듣고 내가 어떻게 거길 가겠어? 그렇구나. 상대는 어떤 사람이래? 대기업 팀장이라던데 소개팅으로 만났나 보더라고. 인물도 좋고 능력도 되고. 그 집안이 되게 대단하다고 하던데? 시아버지가 정재계 인물들이랑 연이 깊대. 그래? 너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그렇게 멀쩡한 결혼을 하려고 하다니 참 주현경 걔도 뻔뻔하지. 너무 신경 쓰지 마, 한나야. 결국 업보는 돌아오게 되어 있다잖아. 저는 친구와 전화를 끊고 식장에 마련된 그 여자의 웨딩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신부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지옥불에나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저주하던 그 여자는 바로 제 둘도 없는 절친이었던 사람이었죠. 제 눈물에 피눈물을 뽑아놓고 저렇게 행복하게 웃다니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순간 저는 그게 제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일로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면증과 우울감의 약을 먹는데 이대로 지나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두 번 다시 그런 복수의 기회는 없을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재율아, 누나 방에 가면 화장대 서랍에 노란색 서류 봉투 있거든? 그것 좀 식장으로 가져다 줘. 서류 봉투?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 오늘 주현경 결혼식이래. 내가 일하고 있는 여기서. 뭐? 누나, 잠깐만 기다려. 내가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지? 응, 빨리 가져다 줘. 제 결연한 목소리에 남동생은 흥분에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 일로 상처받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거든요. 그 여자를 가족처럼 생각했던 저희 부모님, 남동생까지 배신감에 치를 떨었었어요. 심지어 저희 엄마는 그 일이 터지고 나서 그 애한테 가서 울며 사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순간 눈이 돌지 않을 수 있나요? 저는 결혼식 뷔페 식당에서 일을 하는 터라 온갖 하객들이 모이는 그때를 기다렸어요. 결혼식장에서 나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전 그 여자에게 지옥을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동료에게 부탁해 신랑 측 혼주름 배정으로 바꾼 저는 신랑과 신부가 올라오기 전 슬쩍 불화의 씨앗을 뿌렸지요. 어머, 아가씨, 뭐 떨어뜨렸는데? 이거 가져가요. 아니, 이게 뭐야? 신랑 어머니는 제가 흘린 사진을 주워들었다가 화들짝 놀라며 떨어뜨렸습니다. 그 사진은 두 남녀가 침대에 뒤엉켜 있는 아주 남사스럽고 수치스러운 사진이었거든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사진 속 인물이 그날 자기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았지만요. 뭐 이런 사진을 들고 다녀요? 저는 혼주분께 꼭 필요한 사진 같아 전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그걸 왜... 잠깐만.
눈치가 빠른 분이신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다시 그 사진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진 속 인물이 오늘 자기 아들 곁에 선 신부라는 걸 눈치채고 입을 떡하니 벌렸지요. 그 신부가 함께 있는 남자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챘고요. 이게 설마 우리 며느리? 네, 사진 속 여자는 주영경 씨가 맞아요. 오래된 절친의 남편과 불륜한 현장을 찍은 사진이에요. 불륜? 현경이가 불륜을 했단 말이야? 그것도 절친 남편...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여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현경이가 불륜이라니? 이것 좀 봐요. 현경이가 자기 절친 남편이랑 붙어먹었대. 뭐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아버지가 되는 분께서도 사진을 보고 그 옆에 있던 신랑 측 가족들이 그 사진을 다 돌려보았어요. 얼마나 이미지를 잘 만들어놨으면 믿기지 않아 합성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류 봉투에 챙겨준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받은 판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쪽 어머니가 뒤로 넘어가기 직전 룸 밖에서 들뜬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옷을 갈아입은 신랑과 신부가 나온 모양이었지요. 그 소리에 어머니를 비롯해 신랑 측 가족들이 급하게 뛰쳐나갔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나왔을 때 제가 본 건 제 묵은 채증을 확 내려주는 통쾌한 장면이었지요. 어머니께서 그 여자의 뺨을 후려친 거예요. 일순 시끄럽던 뷔페가 정적에 휩싸이고 놀란 신랑과 신부가 그 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이에요? 정민아, 너 속았다? 너 아주 불려시 같은 것한테 제대로 속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갑자기 왜? 그때 그 어머니는 신랑에게 제게서 받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랑은 그게 자기 신부라는 사실을 금세 알아챘지요. 얘 불륜했대. 그것도 지 둘도 없는 친구 남편이랑 붙어먹었단다? 그런 애가 정상이니? 어떻게 이러니? 어떻게 이래? 너한테 말도 안 했지? 안 했겠지. 창피하고 남사스러워서 그걸 어떻게 말해? 그러고서 너와 우리 가족을 감쪽같이 속이고 어쩜 이렇게 간악할 수가 있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상간녀인가 뭔가 그걸로 패소도 했다며. 이야, 너 진짜 요물이구나. 보통 요물이 아니야.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게 바로 아니라는 말부터 나와? 여기 이렇게 증거가 명백해 있는데. 당황한 여자는 새빨개진 얼굴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객들은 밥을 먹는 것도 잊은 채 그 상황을 흥미진진하게 관전하고 있었고요. 곧이어 여기저기서 신부를 향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헐, 대박. 불륜? 친구랑? 야야, 실은 나도 들은 건데 주영경 쟤 서한나 남편이랑 불륜했다던데? 뭐? 야, 서한나라면 주현경 둘도 없는 절친이었잖아. 어떻게 그래? 웅성대는 소리가 커지자 신부는 불안하게 식장 이곳저곳을 살피더군요. 얼마나 고대하던 모습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행운이 그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역시 신은 존재하고 업은 돌아가기 마련인 거예요. 그때 신부는 인파들 사이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흠칫 놀란 듯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그 신부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한때 세상에 둘도 없는 자매 같았던 내 분신, 그 여자를요. 그러자 그 여자가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얼굴도 못 들 텐데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요. 그리고 제 앞에 와서 그러는 겁니다. 언젠간 벌을 받게 될 줄은 알았어. 알고 있었다니 아쉽네. 아무것도 몰랐을 때 당했더라면 내 기분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제대로 뒤통수 맞는 기분 말이야. 근데 한나야, 나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뭐? 이제 더는 너에게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겠다는 거지. 넌 복수를 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복수로 이제 넌 나한테 내 행복을 깬 가해자일 뿐이니까. 그 여자는 분노하지 않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제게 경고하듯 이야기하더군요. 순간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어요. 친구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친구 부부를 이혼시킨 주제에 누굴 보고 가해자 타령을 하나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뭐든 뜻대로 해봐.
네 뜻대로 되는지. 나도 더는 너한테 눈뜬 장님 아니거든? 순간 그 여자 눈빛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도 그저 순진하고 착하기만 했던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를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안녕, 난 주현경. 너 서한나지? 안녕. 어떻게 알았어? 너 청평중 나왔잖아. 거기 3학년 2반에 지소은이라고 있는데 걔가 내 친구거든. 소은이 사이에서 너 봤었어. 아, 소은이 친구구나. 반가워. 소은이가 너 되게 착하고 좋은 친구라고 해서 나 기대했는데. 우리 친구해도 되는 거지? 같은 학교에 같은 반이라니 나는 이게 꼭 운명 같거든? 물론이지. 그 애는 내성적이었던 저와 달리 성격이 활달하고 늘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였어요. 늘 곁에 친구들이 모여들었고 여고생들의 수다가 늘 따라붙었지요. 첫날부터 친구가 되자며 손을 내밀더니 그 뒤로도 노는 무리에서 빠져나와 종종 제게 말을 걸어주었어요. 알고 보니 집이 같은 방향이라 종종 등하교도 같이 하면서 더 가까워졌고 한 달도 안 돼서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지요. 제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고등학교 학창시절 대부분의 시간에 그 애가 있었던 거예요. 시험 기간에 함께 독서실 가서 밤을 지새웠던 일, 수학여행에서 선생님 몰래 이탈해 밤 산책을 나갔던 일, 점심시간에 급식실에 가지 않고 학교 등나무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까던 일, 모래알 같은 작은 시간이 쌓이고 쌓여 거대한 사막을 이루는 시간이었지요. 한나야, 우리 대학교도 같이 가자.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평생 가지만 대학 가면 다 헤어지기 마련이래. 그래서 1년에 한 번 보는 것도 사실 힘들어진다고. 우리는 대학교도 같이 가고 취직도 근처에서 하면서 맨날 같이 다니자. 그러면 나도 좋지. 근데 그거 되게 어렵잖아. 너나 나나 가려고 하는 학과도 힘들고. 그러니 노력해야지. 간절히 바라면 안 되는 게 없대. 그러니까 우리 꼭 노력해서 같은 대학에 가자. 응? 그래, 나도 열심히 해볼게. 왜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만났을까? 날 때부터 친구였더라면, 아니, 한 자매로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헤어지지 않으려고 같은 대학교에 가서 자취하기로 했지요. 그때 제 꿈은 그 애와 같은 학교에 가서 한 집에서 사는 것이었어요. 그 꿈을 위해 저희는 필사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성적도 눈에 띄게 올랐고 눈에 보이는 성과에 한창 고무되던 시기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밤 갑자기 그 애가 울면서 전화를 건 겁니다. 한나야, 어쩌면 좋지?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현경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울어? 우리 집 망했대. 아빠가 빚을 져서 이 집도 내놔야 한대. 나 일주일 뒤에 장성 할머니 집으로 이사 가야 한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요. 가세가 기울면서 급하게 집을 처분하고 이사 가야 한다는 소식이었지요. 고 3을 앞둔 겨울이었고 저와 그 애는 그날 전화통을 붙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한나야, 무슨 일이야? 어제 전화하면서 우는 것 같더니 현경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 그게 현경이 이사 가야 한대. 당장 다음 주에 전학 갈지도 모른대. 뭐? 부모님도 그의 소식을 무척 안타까워하셨어요. 친구로 지내면서 그의 부모님과도 안면이 있었던 데다가 같은 나이에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남일 같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후 며칠 동안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은 지 5일쯤 됐을까요? 부모님께서 친구를 데리고 집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을 앉혀놓고는 그러시는 거예요. 너네 이제 1년 후면 대학생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 전학이라니 그건 아니지 싶어.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현경이 부모님이랑 상의를 해봤는데 현경이 대학 갈 때까지 여기서 한나랑 지내는 건 어떠니? 네, 그래도 돼요?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도 없지 뭐야. 한나, 너 만나고 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이고
둘이 목표 같이 하는 대학 가고 싶어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현경이 너 가버리면 한나도 흐트러질 거고. 엄마, 아빠, 고마워. 나 진짜 현경이랑 헤어져야 하는 줄 알았어. 우린 방법이 없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으이그, 둘이 아주 며칠 비련의 여주인공들인 줄 알았다, 얘. 그러니까 허튼 생각 말고 공부 열심히 해. 너네 서울로 대학 가서 같이 살기로 한 약속 지키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알지? 그럼요,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희 부모님의 배려 덕분에 그 애는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부모님은 저에게도 그 애에게도 둘도 없는 구세주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에서 진짜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어 한 방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지요. 다들 한 방에서 지내다 보면 친자매도 싸우기 마련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냐고 할 정도로 잘 지내면서요. 성향이 다른데도 특별히 싸울 일도 없었고 더 특별한 사이가 된 것 같아 너무 좋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알아주는 대단한 절친으로 지냈던 그 시간은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 애는 어느덧 저희 집 둘째 딸이 됐고 부모님께도 아빠, 엄마라고 부르며 사근사근하게 굴었습니다. 남동생도 친누나보다 더 착한 누나 생겨 좋다고 할 정도였고요. 물론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그 애의 집이 망해 저희 집에 얹혀 산다는 소문이 학교에도 퍼졌었거든요. 늘 에너지와 활기가 넘치던 그 애는 주눅 들고 친구들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요. 그럴 때마다 그 일을 위해 나섰던 것도 저였습니다. 야, 너네 뭐야? 현경이 없다고 뒷담화 하는 거야? 아, 깜짝이야. 뭐야, 서한나. 우리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틀린 말 아니면 뒤에서 그렇게 막 이야기해도 돼? 뭐? 망해서 고소하다고? 너네 집이 그렇게 망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아씨, 가자. 누가 서현경 따까리 아니랄까 봐. 뭐? 이게 진짜... 좋아하는 친구를 지키려는 마음에 이전엔 절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싸워본 건 저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일로 머리채를 잡고 싸워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눈총을 받기도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때 제가 지켜야 하는 사람은 제 친구, 그의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을 함께 지낸 뒤 저희는 그토록 원하던 같은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합격 통보를 받은 날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축하 파티 자리에서 그 애는 펑펑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두 분은 정말 제 인생에 둘도 없는 은인이세요. 한나야, 너한테도 너무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절대 이 시간 견디지 못했을 거야. 아유, 졸지에 수험생 둘 모신다고 고생은 했는데 현경이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아줌마는 뿌듯하다. 그깟 고생 잘했다 싶어. 그런 기회 주어진다고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내는 건 아니야. 현경이 너도 한나도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우리도 잘 알아. 정말 장하다. 정말 장해.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 학교 근처에 자취방도 얻었습니다. 꿈을 이룬 거예요. 같은 꿈을 꾸며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과 함께 성과를 이루는 그 기분 아시나요? 둘이면 세계 정복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무서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때 저희 기분이 그랬어요.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었고 무서운 것도 없었지요. 처음 자취방을 얻어 함께 잠들던 날 밤 그 애가 그랬습니다. 한나야, 나는 너를 만난 게 아마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행복일 것 같아. 어떻게 너랑 친구가 돼서 내가 이렇게 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됐을까? 야, 그렇게 말하니까 감동이잖아. 나도 현경이 네가 내 친구라서 너무 좋아. 작년에 너가 나 위해서 애들이랑 싸워준 것도 다 알아. 너 원래 애들이랑 큰 소리 내면서 싸우는 거 정말 싫어했었잖아. 나를 위해 그렇게 나서줘서 고마워. 이제 내 차례야. 앞으로는 내가 너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뭐든 다 해줄 거야. 나만 믿어. 야, 진짜 든든하다. 든든해. 그날 저는 그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뭐든 해줄 거라던 말,
자기만 믿으라던 그 말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 그애도 틀림없이 그게 진심일 거라고 믿은 것이지요. 그렇게 대학 생활이 시작됐고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문제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대학 생활에 이어 취업해 살던 어느 날 저에게도 그애만큼이나 소중한 둘도 없는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대학 때도 남자친구는 있었지만 결혼 정년기에 만난 남자친구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전과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한창 연애를 하던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나야, 너 요즘 원석 오빠 이야기만 하는 거 알아? 어? 내가 그랬어? 응.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 원석 오빠랑 와야겠다고 하고, 영화 볼 때도 원석 오빠랑 와야겠다고 하고, 말끝마다 원석 오빠 이야기뿐인 게 네 세상이 온통 원석 오빠로 가득 찬 것 같아.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지. 현경아, 나 원석 오빠랑 결혼할 것 같아. 결혼? 갑자기 결혼이라니? 결혼은 너무 이르지 않아? 이른 건 아니지. 우리도 이제 곧 30인데 딱 적당하지 않아? 그때 친구의 표정을 전 세심히 살피지 못했어요. 한창 잘 맞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던 시기이니 그럴 만도 했지요. 능력 있고 다정했던 남자친구라 결혼할 상대라는 것에는 친구도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도 잘 받지 않고 함께 사는 집에 돌아오면 방으로 들어가 먼저 잠들기 일쑤였어요. 수다도 떨지 않았고 함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일도 없었지요.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제가 먼저 친구를 채근했습니다. 현경아, 나랑 이야기 좀 해. 해? 너 요즘 왜 그래? 집에 오면 말도 잘 안 하고 나랑 시간 보내려고 하지도 않잖아. 내가 너랑 시간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건 너 아니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전부터 그랬잖아. 이제 넌 모든 시간을 원석 오빠랑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건 너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원석 오빠는 원석 오빠고 너는 너지. 너 변했어. 뭐든지 함께 하자더니 결혼할 남자친구 생겼다고 나는 나 몰라라 하잖아. 저는 그 애가 제가 남자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그렇게까지 서운해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무척 당황해 친구를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그날은 이야기를 잘해서 해결은 됐는데 그 뒤로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가끔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날 그 애를 불러 셋이 놀기도 했지요. 남자친구에게도 그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으며 양해를 구했고요. 그 전에 몇 번 만나기도 해서 둘 사이가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랜만이다, 현경아. 잘 지냈어? 나야 늘 잘 지냈지. 요즘 둘이 사이 너무 좋더라. 질투나게. 그러니까 너도 어서 좋은 남자 만나. 한창 좋은 나이에 왜 혼자야? 어디 좋은 남자가 있어야 만나지. 오빠가 소개라도 해주던지. 내가 현경이 너랑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소개해줄게. 다행히 저희 둘 관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남자친구는 배려를 해주었지요. 그렇게 당혹스러웠던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던 그날도 그 애가 함께였어요. 오랜만에 친구가 둘이 여행을 가자더라고요. 한나야, 어쩌지? 나 그날 출장이라 강릉에 너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그냥 같이 가. 뭐하러 따로 가? 그럼 내가 미안하지. 너 해질녘 받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미리 예매한 기차표도 아깝고 일단 가 있으면 내가 서둘러 뒤따라 갈게. 내가 호텔 주소 보내놨으니까 먼저 체크인하고 있어.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별 생각 없이 그 애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예약한 숙소에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예약한 숙소에서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출장 때문에 늦는다던 그 애도 먼저 도착해 둘이 그 준비를 다 했던 것이지요. 그때는 너무 고마워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둘이 저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는 데에 감동했거든요. 언제 준비한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일찍 만나서 준비한 줄 알아? 이거 봐. 반지도 딱 네 취향이지.
현경이 네가 알려준 거야? 그래, 나 아니었으면 너 마음에 안 드는 프로포즈 링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친구 잘 뒀지? 응, 고마워 현경아.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뭐, 나 너 위에 서면 강릉이 뭐야? 제주도, 아니 저기 아마존까지도 갈 수 있어. 그날이 제 지옥문이 열린 날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저는 그저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식까지 진행되었고 그 애는 제 결혼을 하나부터 열까지 도왔어요. 결혼식 날에는 가방순이도 자처하며 누구보다도 제 결혼을 축복해 주었지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19살 때부터 29까지 무려 1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저희는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신혼집으로 이사한 후 친구는 생각 이상으로 우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친구랑 함께 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걱정은 걱정대로 되고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했지요. 하나야, 우리 회사에 현경이랑 동갑인 후임이 있거든? 술, 담배도 안 하고 취미는 캠핑인 되게 조용한 친구 있어. 인물도 괜찮고 여자친구 없다는 이야기 듣고 현경이 생각나서. 그 사람을 현경이 소개해 주려고? 잘 맞으면 좋잖아. 너도 현경이 때문에 걱정이 많고. 오빠, 나 알고 있었어? 세상 근심 다 지고 사는 사람처럼 우울한 표정인데 남편인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돼? 고마워, 오빠. 현경이까지 생각해주고. 현경이 생각해주는 게 아니라 너 생각하는 거지. 현경이 행복이 한나 네 행복 아니야? 남편은 세심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마음도 세심하게 들여봐 주었거든요. 그 애는 남편이 소개해준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지요. 저는 친구가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랐어요. 이상하게 저한테는 정말 완벽한 친구인데 남자복이 없는지 학창시절부터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지 못했거든요. 다행히 남편이 소개해준 사람과는 어느 정도 잘 맞는 것 같았고 저희는 종종 더블 데이트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먼저 잠이 든 남편 곁에 누우려던 순간 협탁에 둔 남편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왔지요. 그건 그 애가 보낸 문자 메시지였어요. 고마워 오빠. 그리고 미안해. 신경 쓰이게 해서. 잘 자. 그 문자를 보고 놀란 건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은 걱정 때문이었어요. 오후까지 연락했는데 제겐 무슨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문자 메시지가 온 남편 핸드폰으로 바로 그에게 연락했어요. 남편 핸드폰은 제 지문으로도 열리게 되어 있었거든요. 오빠. 안 잤어? 나 때문에 안 잔 거야? 그런데 순간 그 애가 한 말에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본인 때문에 안 잤냐고 묻는 말에 본능적으로 목소리가 다치는 기분이었어요. 여보세요? 오빠? 현경아, 나야, 한나. 하나야, 네가 왜... 오빠 잠들었는데 너한테 메시지가 와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바로 연락했어. 그렇구나. 별일 아니야. 괜히 너 신경 쓰이게 했다. 신경 쓰지 말고 자, 한나야.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고 오버하며 빨리 이야기하라고 재촉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더는 입술이 안 떼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거의 본능적인 촉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전 한참을 뜬 눈으로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 남편 휴대전화를 살폈지만 이전 대화 내역은 다 지워져서 그 애와 이전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나야, 괜히 내가 보낸 메시지에 오해하는 거 아닌가 싶어 신경 쓰여서 연락해. 너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던 문제를 오빠가 해결해줬어.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한 문자야. 걱정하지 말고 자. 내일 연락하자. 저는 그 문자 내용도 거슬렸습니다. 제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문제라니요. 그 애도 남편도 제게 그게 어떤 문제인지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만 모르는 이야기를 둘이 나누었다는 것도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지만 친구가 제게 비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제겐 더 충격이었고 서운한 일이었지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튿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현경이가 메시지했던데 봤어? 봤어. 무슨 일이야? 현경이는 나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을 오빠가 해결해줬다던데. 그럼 현경이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봐, 한나야. 너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서 나한테 부탁한 거라 나도 말하기 쉽지 않네. 근데 오빠, 우리는 부부잖아. 현경이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오빠한테 말하는 건데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부부여도 너희 둘은 친구 아니야? 괜히 나 때문에 불화라도 생기면 어떡해. 각별한 둘 사이에 끼고 싶지 않으니 둘이 알아서 해결해봐. 남편은 별일 아닌 듯이 능청스럽게 넘어갔지만 생전 처음 겪는 감정에 전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에게도 남편에게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전 그날 종일 고민 끝에 친구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어요. 늘 보던 카페에서 만나게 됐고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지요. 나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문제라는 게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 나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문제를 오빠한테는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알아봤자 너 속상해할 것 같아서. 근데 나 혼자 해결하긴 좀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데 생각나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오빠한테 부탁한 것뿐이야. 그래서 그 일이 뭔데? 너가 혼자 해결하는 것도 힘들 만큼 심각한 문제를 나는 몰라도 된다는 거야? 제가 서운한 티를 내며 이야기하자 친구는 좀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입을 떼더라고요. 실은 나 맞았어. 뭐라고? 맞았다고. 노경환 그 사람한테. 경환 남자친구 경환이한테 맞았단 말이야? 왜? 별일도 아니었어. 슬슬 결혼 이야기 꺼내길래 웃으면서 프로포즈도 없이 바로 결혼 이야기부터 하냐고 했더니 뭐에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뺨을 올려붙이는 거야. 뭐? 아니 그게 무슨... 그때 술을 마셔서 그러긴 했는데 다 깨고 나서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 그렇게 변명하더라고. 근데 도무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서 바로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 뒤로 자꾸 연락하고 찾아오고 너무 난처한 거야. 오빠는 같은 회사고 어쩌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해? 현경이 너 진짜... 순간 눈물이 울컥 나왔습니다. 평소 둘도 없는 자매처럼 지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제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알아주지 못한 마음에 미안하기도 했지요. 다행히 남편이 나서면서 문제는 해결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도 그 일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나는 경원이 그 자식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도 몰랐어. 그런 애인 줄 알았으면 절대 네 친구한테 소개해주지 않았겠지. 알아, 오빠. 당연하지. 오빠가 뭐 일부러 그 사람을 소개해줬겠어? 멀쩡한 사람인 척 가면 쓰고 살면 다 당하지. 이 세상에 사기가 왜 있겠어. 너무 미안해하지 마. 현경이도 오빠가 그렇게 미안해하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너한테도 미안해, 한나야. 많이 속상했지? 아니야. 그래도 오빠 덕분에 잘 해결됐다면서. 그럼 됐지 뭐. 그렇게 끝날 문제면 좋았을 텐데 그 뒤로 남편이 이상하리만치 친구를 챙기는 거예요. 늘 친구를 챙기던 건 저인데 둘이 데이트 나갔을 때도 남편이 먼저 친구를 부르자더라고요. 처음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친구랑 같이 놀면 저도 좋으니까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한 번, 두 번 너무 잦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괜히 볼멘 소리가 나왔어요. 영화 티켓 예매했는데 토요일에 보러 가자. 현경이한테도 말해뒀어. 현경이한테도? 이번엔 우리끼리 가지. 그 영화 현경이도 좋아하잖아. 알아. 아는데 모처럼 오빠랑 둘만 데이트하고 싶어 그렇지. 요즘 매번 현경이 끼어 같이 놀잖아. 한나야, 현경이 요즘 힘든 시기잖아. 혼자 두면 우울해할 거 뻔하고
그런 모습 보면 너도 힘들 거고. 나는 너 생각해서 그런 건데 내가 잘못한 거야? 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내 친구 생각해주는 마음이야 너무 고맙지. 근데 우리 부부만의 시간도 있어야 하는 거잖아. 그런가?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 다음엔 너한테 먼저 이야기할게. 서운한 일들이 아주 얇은 필름처럼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어요. 또 어느 날은 퇴근 후 돌아와 보니 집에 남편과 그 애가 둘만 있기도 했답니다. 온다는 말도 없이 온 그 애가 주방에 들어가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야, 왔어? 현경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너 보고 싶어서 왔지. 마트 갔는데 낙지가 되게 싱싱해 보이길래 낙지볶음이나 같이 해먹자 싶어서. 내가 퇴근이 빨라서 미리 다 해놨어. 얼른 손 씻고 와. 순간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며 마치 저를 손님 대하듯 대하는 그의 태도가 거슬리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한 일에도 과민한 반응이 생길 만큼 예민해졌구나 싶었어요. 마침 낙지볶음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이심전심 아니겠어? 같이 어울려지는 시간이 많다고 이런 것도 통하게 됐나 보지. 제 남편을 두고 텔레파시라도 통한 것처럼 구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자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한나야, 왜 그렇게 못 먹어? 나 좀 속이 안 좋아서 낮에 먹었던 게 소화가 안 됐나 봐. 정말? 소화제 줄까? 오빠, 소화제 어딨어? 내가 알아서 할게, 현경아. 여기 내 집이잖아. 미안. 전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소리를 내지르고 말았어요. 순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 두 사람에게 들키면 안 될 감정을 들킨 것처럼 창피했지요. 미안하다 황급히 사과한 후 자리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밖에서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이내 식기를 치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 앞에서 친구가 그러더군요. 한나야, 자, 나 가볼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거슬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한 번 그렇게 눈엣 가시처럼 보이기 시작하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아무렇지 않게 제 남편 몸에 손을 댄다거나 얼굴을 바짝 붙이고 있다거나 대화할 때마다 제가 아닌 남편을 보고 대화하는 것들이요. 저는 괜히 남편부터 잡았습니다. 오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빠랑 현경이가 부부인 줄 알겠어.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 두 사람 만날 때마다 찰싹 붙어서. 뭐가 그렇게 즐거워? 남들 보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한나야, 전부터 왜 그래? 너답지 않게? 언제는 현경이 네 자매처럼 지내달라더니 내 자매처럼 대해달랬지 부부처럼 대해달란 건 아니잖아. 나 요즘 두 사람 좀 선 넘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뭐? 그건 좀 억지스럽다. 솔직히 좀 불쾌해. 난 다 너 생각해서 현경이 챙기는 건데 너는 나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보는 거잖아. 내 친구는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오빠는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어. 솔직히 나 없는 집에 들어와서 둘이 있는 것도 기분 나빠. 알았다. 알았어. 남편은 기분이 상했는지 대충 대꾸하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도 말없이 지켜만 보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에게 누누이 이야기하며 조심해달라고 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 며칠 신경을 써서 그런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반차를 내고 이른 퇴근을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현관에 또 친구 신발이 있는 거예요. 또 말도 없이 내 집에 들어왔다는 생각에 울컥 화가 치밀던 순간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편과 친구의 목소리였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제가 온 소리도 못 듣고 두 사람은 다정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던 저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야기에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어요. 난 그때가 너무 좋았어. 그때? 왜? 그때 말이야. 오빠가 한나한테 프로포즈 했던 날. 그날 이상하게 되게 짜릿한 거 있지?
오빠와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낸 침대 위에서 한나한테 프로포즈하는 거잖아. 그 생각이 나를 더 들뜨게 했던 것 같아. 뭐? 너 좀 변태하냐? 오빠도 좋았잖아. 그러니 그 뒤로도 이렇게 나 한 번씩 부르지. 우리 무슨 사이야? 깔끔한 파트너? 그뿐이야? 그뿐이야. 너도 나도 인정한 거잖아. 우린 딱 거기까지인 거. 그리고 나 한나 사랑해. 한나랑 이혼할 생각도 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야말로 한나랑 헤어질 생각 없어. 그러니까 오빠도 정신 똑바로 차려. 괜히 꼬리 밟히지 말고. 꼬리는 너나 밟히지 마. 한나가 너 행동 하나하나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아? 요즘 뭔가 이상하다 싶은지 자꾸 캐무는 것도 많아지고. 이래저래 나도 신경 쓰여. 그 자리를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와 숨죽여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단순히 제가 예민해서 끝날 일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뭐든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제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제게 가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순간 그 둘은 작정하고 짜고 오래전부터 붙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인지 가늠도 할 수가 없었어요. 프로포즈 날도 함께했다면 그 전부터 쭉 저를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도 모자라 합의적 파트너가 되어 제 침대를 함께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혔지요.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전부터 시작된 두통으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몇 시간을 비상계단에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내 비상계단 문 너머에서 친구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한나 오기 전에 가야겠다. 정리 잘해. 괜히 나 왔었던 거 티내지 말고. 알았습니다요. 그냥 보내는 거야? 됐어. 가. 그러다 옆집 나오면 어쩌려고. 인터폰으로 다 보여. 알았어. 갈게, 여봉. 장난한다 또. 두 사람만의 천국이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을 느끼면서 저는 완벽한 증거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방 사각지대에 쓰지 않은 핸드폰을 이용해 CCTV를 단 거예요. 이미 모든 걸 들었으면서도 헛것을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버리기 힘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 저는 제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 두 사람 앞에서 애써 표정을 감춘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만 거예요. 제가 설치한 그 CCTV에 두 사람의 노골적인 애정 행각이 다 찍혀 있었거든요. 그 영상을 재생해보는 순간 제 마음은 마구 난도질 당하며 형체도 없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람은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더니 그보다 완벽한 표현도 없다고 생각해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고 세상에서 도피하고 싶은 생각만 들었지요. 저는 그날 저녁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제가 식탁에서 남편과 마주 앉자 친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남편 옆에 가서 앉더라고요. 제가 친구를 빤히 쳐다보자 아차 싶었는지 웃으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야, 현경아. 거기 앉아. 아니야. 네 옆으로 가야지. 뭐하러? 그냥 앉아. 오늘 너 부른 거 그냥 저녁 먹자고 부른 거 아니야. 할 말이 있어 불렀어. 할 말? 내가 두 사람을 왜 불렀을 것 같아? 마지막까지 제게 사실을 털어놓으며 사과하길 바랐던 마음이 있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준 마지막 기회를 그 두 사람은 잡지 않더군요. 한나야, 무슨 일 때문인데 그래? 나는 두 사람한테 할 말이 있는데 두 사람은 나한테 할 말 없어? 할 말? 현경아, 너 설마 전에 했던 그 이야기 또 하려는 거야? 그건 정말 불필요한 생각하는 거라니까? 왜 자꾸 그런 못난 생각을 해? 못난 생각?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빠는? 당연하지. 나는 오로지 너를 위해. 흥분한 남편이 그렇게 소리칠 때 저는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두 사람의 그 낯뜨거운 장면이 찍힌 그 영상이었죠. 무슨 소리인가 싶어 당황한 두 사람은 거실의 거대한 텔레비전 속에 등장하는 본인들의 모습에 사색이 되더군요. 이래도 나한테 할 말이 없어? 한나야.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나마 상황 판단이 빠른 편이었지요. 하지만 무슨 생각인지 친구는 텔레비전을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 그 어떤 행동도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나를 생각하는 네 마음이니? 제가 다시 어렵게 꺼낸 말에 친구는 깊은 한숨을 쉬더군요. 그러고는 그냥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모습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명이든 뭐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상종도 하지 않겠다는 듯이 자리를 뜨려고 했으니까요. 야, 주현경! 뭐?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지금 그게 고작 네가 할 말이야? 이 상황에 네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게 전부냐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오빠처럼 무릎이라도 꿇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도 꿇어야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경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냥 부러워서 그랬어, 부러워서! 뭐? 너나 나나 비슷한데 넌 어떻게 만나는 남자마다 그렇게 괜찮은 사람만 얻어걸려? 나는 늘 남자 때문에 울었는데 넌 늘 남자 때문에 웃었잖아. 나 너 좋아.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도 너처럼 남자 때문에 웃어보고 싶어서 그랬어. 잘난 네 남편으로. 그래서 나도 남자 때문에 울어봤으면 싶어서 내 남편 이용해 그랬니? 나는 현경아,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다른 사람도 아닌 너라서 너무 기가 막히고 힘들어.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결국 그 배신감에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은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끝까지 사과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친구를 상대로도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건 지극히 형식적인 과정일 뿐이었어요. 그 두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감이 그깟 돈 몇 푼, 서류 몇 장으로 해결되겠나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며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엄마는 그 애를 찾아가 울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자식처럼 여기며 먹이고 재우고 해준 결과가 고작 이거냐면서요. 이혼 과정에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 퇴사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겨우 어렵게 얻은 일이 단순 노동이나 다름없는 결혼식 뷔페일이었고요. 언젠가 그 두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눈물 나는 복수를 해줘야지. 과연 그런 날이 오기나 할까. 그렇게 막연한 망상 같은 꿈을 꾸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진짜 그 기회가 온 것이었고요. 결혼식을 올렸던 그 애는 그 일로 결혼식을 올린 후 그날 바로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결혼준비 비용을 전부 떠안아 빚더미에 앉은 모양이더라고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더니 그로부터 2달 뒤 제게 연락이 왔어요. 한 번만 만나달라기에 나갔더니 결혼식 날 신부였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몰골로 앉아 있었지요.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좀 드니? 고작 그런 일로? 고작 그런 일이라고? 처음으로 내가 만난 남자 중 온전한 남자였어. 나한테는 거의 기적 같은 남자. 나만 바라봐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친구 남편이랑 바람을 폈니? 한나야, 주현경, 넌 지금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겠지만 네가 떨어진 곳은 내가 떨어진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고작 과거 일로 쪽팔리게 파혼한 거 하나겠지만 나는 너가 한 짓으로 지난 10년의 세월을 다 잃었어. 팔다리가 잘린 채 물에 빠진 기분이라고. 네가 그 기분을 알아? 분노에 온몸을 부르르 떨며 간신히 분노를 억눌러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애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내가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다는 거 알아. 근데 내가 한 행동으로 10년 세월을 잃은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후회했고
언젠간 그 업을 다시 돌려받을 거란 생각도 했어. 늦었지만 미안해. 작정하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어. 그냥 분해서 나만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 같다 분해서 그랬어. 너는 부모 사랑도 충분히 받고 자라는데 남자복까지 있다는 게 친구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미안해. 날 친구라고 생각하긴 했었어. 2번 다시 너 같은 친구를 만날 순 없겠지. 다신 눈에 띄지 않을게. 그땐 나도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나도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싶어서 그랬는데 누구보다도 반짝반짝 빛나던 네가 식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했나 싶었어. 미안해. 나 용서하지 마. 평생 저주하고 살아. 그거 다 받고 살게. 그 애는 그 뒤로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조차 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둘도 없는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악연이었던 거지요. 그날의 상흔은 여전히 저를 아프게 해요. 그 애의 생일이 있던 7월이면 잊고 살다가도 어김없이 그 애와 그날의 일이 고통스럽게 떠오릅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요.